야, 애들 안녕. 이거 혼자 카메라 누르고 막 혼자 오고 그러니까 좀 등장신이 조금 웃기긴 한데 이해해줘. 알겠지? 내가 이거 영상 찍어놓은 거 보니까 영상 화질이 아주 판타스틱해. 작년에 선생님 영상 찍을 때 카메라가 좀 핸드폰이 좀 후져가지고 좀 앵간히 좀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내 핸드폰을 최신형으로 바꿨거든. 역시 비싼 게 좋아. 화질이 아주 그냥 아주 마음에 들었어. 어쨌든 뭐 등장씬은 좀 그렇다고 치고 이해해주고. 야, 오늘 수업은 어디냐면 교과서 이제 26, 27페이지 26, 27페이지 이제 중국 문명에 대한 이야기, 4대 문명의 마지막이지. 중국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책 한번 꼭 수업하기 전에 책 한번 미리 꼭 읽어보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 들어. 그러면 이해하기가 좀 빠를 거야. 알겠지? 좀 꼭 책 한번 읽어보자 할 텐데 매번 부탁하잖아. 책 읽어보고 수업 들으면 달라. 알겠지? 지금 안 읽었다면 지금 잠깐 멈춤하고서 책 읽고 수업 들어. 알겠지? 시간 좀 줄 테니까. 멈춤! 좋았어. 자, 읽었다고 생각하고. 부끄럽다. 혼자서 이런 거 하려니까. 어쨌든 읽었다고 생각하고. 자, 오늘 공부할 건 이제 어디에 대해서? 중국 문명에 대해서. 이거 화이트보드에 글씨 나 잘 쓰는 거 알지? 이거보다 잘 써. 화이트보드라서 좀 그런데. 중국 문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중국 문명 역시도 4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는 다 가지고 있어. 청동기 사용했었어. 중국 문명 이제 그 황하강 유역의 중국 문명에서 지금 이제 발굴되는 거 보면 그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청동기의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져. 그러니까 중국 문명 좀 확인을 해보자면 아마 이거부터 잠깐 좀 하고 갈까?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렇게 중국 땅이 이어져 있다고 치면 중국에서 제일 큰 강은 사실 중부지방에 있는 양쯔강이야. 양쯔강. 그리고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강이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흘러나오는 황하강이야. 황하강. 그런데 이 양쯔강과 황하강 유역에서 신석기가 다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고 기원전 한 8,000년경에. 그리고 유물유적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제일 큰 강은 양쯔강이지만 청동기 문명은 어디 유역에서? 이 황하강 유역에서 발생됐을 걸로 봐. 왜 황하강 유역에서 청동기가 먼저 발생될 건가? 아니, 제일 큰 강 근처에서 하는 게 좋잖아. 물을 구하기 쉬우면. 근데 양쯔강이 아니고 황하강이냐면 이 황하강 양쪽이 땅이 여기보다 훨씬 좋아. 황토지대라 그래가지고 농사가 훨씬 잘 돼. 4대 문명은 농업과 관련돼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농사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황하강 유역에서 중국의 청동기 문명이 시작됐을 걸로 본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중국 문명이 여기서 이제 청동기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국가도 건설이 됐었고 상이라는 나라 확인된 게 국가 건설도 됐었고 그 다음 그 문자도 사용이 됐지. 좀 이따 또 얘기할 거야. 갑골 문자라는 문자 사용도 됐었고 그 다음에 청동기 도시 계급 문자 계급도 당연히 있었지. 그치? 왕이 있고 지배자가 있었으니까 계급도 있었을 거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문명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을 거로 보고 조금 차분하게 좀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발음이 꼬이네. 뭐 이 중국의 역사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중국은 아시아 쪽에서는 역사가 가장 오래됐지. 얘네들 기록도 많고 자기들의 이제 태초의 역사부터 뭐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부터 상당히 오랜 역사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근데 얘네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중국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다고 보냐면 얘네들 역사에서 태초에 하라는 나라가 있었고 하나라 그 다음 은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상이야. 은나라 또는 상나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주나라가 있었고 주가 혼란에 빠진 다음에 춘추전국시대라는 여러 나라들이 싸우는 춘추전국시대가 약 500년 정도 있었고 이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황제의 진나라고 진이 얼마 가지 못하고 이제 분리돼가지고 또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막 싸우는 초한제 시대가 있었고 그걸 통일한 게 한나라고 한 다음에 이제 뭐 위진 남북조 시대가 있었고 뭐 남북조 시대가 있었고 뭐 이렇게 쭉 가 이런 나라가 있었다고.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쭉 할 거야. 야, 이거 몰라서 안 쓰는 거 아니야. 위진 남북조 수당 그 다음에 수당나라 다음에 송나라 그 다음 송 다음에 송 다음에 명, 청 이렇게 끝나. 그리고 지금 이제 중화민국 다음에 지금의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이야. 몰라서 안 쓰는 거 아니야. 길어서 안 쓰는 거야. 어쨌든 얘네들 역사에서 이렇게 중국의 왕조가 쭉 이어진다고 보는데
예전에는 어디까지만 유물유적이 나왔었냐면 주나라 유물유적까지만 나왔었어. 그래서 주나라 유물유적까지만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얘기하는 하나라하고 상나라는 사실 전설 속의 나라, 전설의 나라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19세기, 20세기 연전이니까 근래 한 100몇 년밖에 안 된 거야. 100몇 년 전에 어디 유적지가 발굴이 된 거야? 이 상나라 또는 은이라고 불리는 이 나라의 유적지가 황하강 유역에서 발굴이 되면서 드디어 이 은나라하고 은이랑 뭐라고 부를까? 그냥 교과서가 상이라고 하니까 상이라고 하자. 이 상나라도 이제 전설의 나라가 아닌 어디 속으로 들어온 거야? 역사 속의 나라로 들어오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아마 하나라나 상나라나 요 언저리 좀 있었을 거로 보는데, 어쨌든 지금 유물은 어디가 발견이 됐으니까 상나라 유물이 발굴이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진짜 있었던 역사의 시대로 들어온 거고, 아직도 하나라에 대한 이야기, 얘네들 전설에 이전에도 나라가 있었다고 해. 얘네들 얘기로는, 얘네 역사책이나 이런 얘기로는. 근데 이 하나라 관련해서는 아직 유물 유적이 발굴된 게 없어. 그래서 아직도 이 하나라는 전설 속의 나라다. 그 정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면 되고, 지금 이 황하 문명에서 발굴되는 청동기 시대 그 유물들은 어디 시대 유물? 상나라 시대 유물이다. 그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알겠어? 요거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자, 그래서 교과서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야. 그래서 기원전 2500년경부터 황하강 유역에서 초기 국가 형태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아마 왕도 있고 뭐 이제 지배 조직도 있고 이러면서 국가 체제를 만들었을 걸로 본단 말이야. 오케이, 말이? 교과서 26페이지 나오는 이야기가 그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이 상나라 만들어진 유물유적이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 유물유적들 이제 살펴보니까 문자 얘기 먼저 하자면, 문자를 사용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문자가 갑골 문자야. 갑골 문자. 초창기 문자. 갑골 문자인데 왜 갑골 문자라고 부르냐면 이게 거북이 갑자 뼈골자야, 한자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초기 형태의 문자, 그러니까 이게 한자의 기본이 되겠지. 한자의 완전 원형 형태, 지금 중국이 쓰는 글자, 원형 형태의 글자를 어디에 썼냐면 거북이 등껍질 있잖아. 우리 교과서에 사진 나오지. 거북이 백딱지나 등껍질 같은데 그 이제 딱딱한 거기에다가 글자를 써놨거나, 아니면 소 등뼈 같은 이제 큰 뼈 같은 거에다가 글자를 새겨놨단 말이야. 그래서 거북이 뼈 그 등딱지나 배딱지 같은데 아니면 뼈에다 쓴 글자다. 그래서 무슨 글자? 거북이 갑자 뼈골자 써가지고 갑골 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오케이? 이것도 해석이 됐어. 이것도 해석이 돼서 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갑골 문자 해독한 내용을 보니까 이 갑골문에 써놓은 내용들이 뭐냐면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신이 한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그 4대 문명 공부했던 내용 비슷하지? 이것도 무슨 정치의 일환으로? 신권 정치의 일환으로 이 중국의 청동기 문명이 사람들을 지배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해되지? 선생님이 신권 정치 얘기하면 설명했었잖아. 다 하늘의 힘을 빌려서 내가 하늘의 이야기를 니들한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니들은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라 그랬었잖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중국도 역시 이 갑골 문자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 갑골 문자가 결국 중국도 쓰기가 어려워. 중국의 고대 문명도 신권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오케이, 말이? 이해됐어? 그래서 밑에 교과서 밑에 잘 읽어본 그거야. 막 하늘에게 뭘 물어봅니다 해가지고 뼈다귀 같은 거를 막 불에 달궈가지고 거북이 배딱지 같은 걸 빵 찍어. 그럼 거기 막 금이 이렇게 가잖아. 금이 가면 지배자가 그걸 해석하는 거야. 이걸 해석해보니 신이 우리에게 뭘 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전쟁 저 너머에 뭐 강력한 무슨 뭐 싸움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신이셔 뭐 우리 뭐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빵 때리면 줄이 쭉 갈 거 아니야. 그럼 지 맘대로 해석하는 거지. 뭐 해가지고 야 신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전쟁을 하라 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신의 이름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갑골 문자의 이야기, 이 갑골 문자가 뭐를 이어서 가고 있는 거다. 신권 정치를 이어서 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 그다음 여기도 농사와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하강 유역에 자리 잡은 이유 자체가 여기보다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여기 자리 잡은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농사와 관련돼서 얘들도 상당히 많은 시설 같은 걸 만들었던 그런 이제 유물 요적이 발굴되고 있어. 특히 이쪽은 관계 시설. 앞에 설명했지. 물을 끌어오는 시설, 물과 관련된 시설. 그 관계 농업을 했던 관계 시설로 저수지, 물 담아놓는 거 있잖아. 호수, 큰 인공 호수를 만드는 거야, 일종의.
그 저수지 같은 걸 만들었던 기록도 있고, 그 다음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날짜를 재고 이제 세야지 농사를 지니까 이 사람들은 날짜 세는 방식으로 뭐를 썼었대? 메소포타미아와 마찬가지로 태음력을 사용했다더라 라는 기록도 존재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말이? 그래서 중국 문명 역시도 사실은 4대 문명의 그런 공통점과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얘네들도 얘네들만의 뭐 갑골 문자라든가 태양문명을 썼다거나 아니면 이제 관계 시설에서 뭐 저수지 축조를 했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한 기원전 2500년 경부터 아마 발달된 문명이 이 황하강 유역에서 존재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어떤 나라다? 상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 얘기? 26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야. 오케이 바리? 어렵지 않지? 별 내용 아니야. 특별한 내용 아니야.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거대로 아마 이해해보면 이해될 거야. 얘네는 예전부터 나라가 하, 은, 주 이런 식으로 나라가 나간다 그랬었는데, 하나라는 전설 속의 국가고 은나라가 예전엔 전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유물유적이 발굴되면서 이제 역사의 시대에 진짜 있었던 나라로 확인이 됐고, 그 상나라 유적지가 이 황하강 유역에서 발굴이 돼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상나라 때의 중국 문명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이었을 거다라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라. 개발이 됐지? 26페이지 내용 됐어. 어렵지 않지? 그치? 선생님 이거 온라인 수업에서는 이게 내용이 길어지면은 너무 집중력이 빠질 것 같아서 내가 최대한 압축해서 이야기하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댓글로 물어보거나 수업에 찾아와서 꼭 물어보고 확인해야 돼. 알겠어? 자, 그러다가 중국이 상이 멸망하고 어느 나라로 넘어갔어? 주나라로 넘어가게 돼. 결국 상이 멸망하고 주나라로 넘어가는데, 뭐 우리나라 고려 멸망하고 뭐 조선 넘어가듯이 그렇게 왕조가 바뀌는 거야. 나라가 바뀌는 거. 근데 이 주나라로 넘어가면서 중국 역사에서 특이한 형태의 정치 제도가 하나 등장을 해. 그 이야기가 2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 거야. 그 정치 제도가 뭐냐? 봉건 제도야. 이건 뭔 말이냐? 설명을 잠깐 해볼게. 선생님이. 자, 황하강 유역에서 상나라가 존재했었다고 했었지. 그지? 야, 만약에 상이라는 나라 범위가 요 정도 됐다고 쳐봐. 강을 끼고. 여기 이제 왕이 직접 다스리는 거야. 그러다 왕조가 어디로 바뀌었는데? 주나라로 바뀌었는데, 주나라는 이 상나라보다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이 됐어. 예를 들어서 영토가 얘네들보다 훨씬 커졌다고 쳐봐. 오케이? 그러면 이 넓어진 영토를 어떻게 다스릴 거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아니, 지금처럼 국가 조직이라든가 정비가 잘 돼 있으면 전국 각지를 이 국가 조직으로 커버하겠지만, 아니 기원전 1000년 막 800년 전에 이 정도의 영토도 다스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이만큼 넓어진 영토를 이거 다 어떻게 다스릴 거야? 왕이 혼자서.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만들어낸 게 뭐라고? 얘네가 만들어낸 정치제도가 봉건제도라고. 봉건제도 어떻게 하는 거냐? 간단해. 니들도 생각할 만한 거야. 어떻게 해? 원래 왕이 다스리던 범위는 그냥 왕이 다스리고, 넓어진 영토는 쪼개. 예를 들어서 넓어진 영토는 쪼개서 왕이 여기다가 누구를 파견해? 제후를 파견해. 제후. 그러니까 신하를 파견하는 거야. 그러면 신하가 파견되면 신하가 여기 가서, 만약에 지금 이제 주나라야. 주나라에서 내가 제후로 여기 이 지역에 파견이 됐어. 그럼 여기 가서 왕에게 나는 임명장을 받고 온 신하지만, 여기 가면 이 지역은 누가 다스리는 거야? 제후가 다스리는 거야. 마치 뭐처럼? 이 지역의 왕처럼. 알겠니? 그러니까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실시한 게 봉건제도인데, 봉건제도는 뭐냐? 왕이 다스릴 수 있는 지역은 왕이 최대한 다스리고, 안 되는 지역은 나눠서 그 지역에 누구를 보내? 제후를 보내서 제후가 그 지역에 가가지고 왕처럼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어떤 개념이 어떻게 하는 거냐? 제후는 거기 가서 왕처럼 다스리면서 거기에 모든 세금이나 이런 걸 받고 누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야?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왕이 야 뭐 좀 보내. 그러면 뭐 세금이나 돈도 보내고, 왕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야 군대 보내. 그러면 군대도 보내고.
그 다음 왕은 얘한테 뭐를 믿고 맡기는 거야? 그 지역을 책임감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믿고 맡기는 거지. 일종의 분업화 시스템이지. 이게 뭐라고? 이게 봉건제도라고. 근데 이 봉건제도, 중국의 봉건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이 봉건제도 상에서 제후로 나가는 사람은 왕과 무슨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뭘로 파견이 되는 거다? 제후로 파견이 되는 거다. 그 얘기야. 간단하지. 요즘으로 치면 제후로 누굴 보내는 거야? 왕의 친척 보내는 거야. 친척, 동생, 뭐 사촌형, 뭐 삼촌 이런 사람들 보내는 거야. 나랑 피로 묶인 친척들, 혈연관계, 피로 연결된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야. 혈연관계는. 그러니까 왕의 친척들을, 친인척들을 지방의 제후로 파견을 해서 다스리도록 하는 거야. 알겠어? 이게 뭐다? 이게 중국의 봉건제도다. 야, 왜 뭐 이런 걸 자꾸 봉건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유럽 공부할 때 유럽 중세사회도 뭐가 나타나? 유럽 중세사회도 봉건제도가 나타나거든? 근데 유럽의 봉건제도는 중국의 봉건제도하고 좀 달라. 걔네는 친인척 관계가 아닌 애들을 보내. 나중에 그걸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중국의 봉건제도가 무슨 관계라는 걸, 혈연 관계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알겠어?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중국의 봉건제도는 무슨 관계가 나가는 거다?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제후로 나가서 거기서 책임지고 그 지역을 왕처럼 다스리는 거고, 왕이 요청하면 왕의 요청에 적극 호응하는 거다. 이게 봉건제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말이? 별거 어려운 얘기 없지. 뭐 당연한 거잖아. 지금 시스템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 봉건제도는 하나 문제점이 있지. 뭐야? 여기 나가서 다스리는 지역도 보통 아니잖아. 제후가 거기 지역 가서 다스리면 그 지역의 정치, 군사, 뭐 경제 모든 부분을 다 장악하고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간 제후들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지. 그러니까 얘들을 컨트롤하려면 누가 힘이 훨씬 세야 돼. 왕이 항상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간 애들 중에 말 안 듣는 애가 나오면 가서 잡아 패고 걔들을 진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의 봉건제도는 왕이 강력할 때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만 왕권이 약해지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그렇지. 야, 내가 제후로 나와가지고 이 지역에서 내가 겁나게 힘을 키웠는데 보니까 중앙에 왕이 좀 비리비리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 별거 아니네? 개겨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치?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 주나라의 봉건제도가 잘 운영이 되다가 주나라가 중간에 이 서쪽에 있는 오랑캐, 그러니까 우리 중국 애들은 진해 빼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라고 불러. 우리도 오랑캐라고 부르지.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부르잖아. 얘네가 예전에 동력 동자에 오랑캐 이자야. 동쪽 오랑캐라는 뜻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얘네 개념은 그거야. 진해만 사람이고 나머지 있는 애들은 다 사람 비스무리한 애들. 오랑캐 뭐 그런 뜻인데 어쨌든 얘네들 역사 얘기니까 얘네들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주나라의 왕실이 나중에 원래 주나라, 야 교과서에 지도 봐봐. 27페이지 지도 보면 거기 지금 호경이라는 도시가 표시되어 있고 황하강유역에 그 다음 나급이라는 도시가 표시가 되어 있지. 나급이라는 도시가 원래 주나라 수도는 요거 좀 지우고 좀 얘기해 볼까? 이게 황하강. 원래 주나라 수도는 여기에 호경이었는데 이 호경이란 도시에 있다가 이 주나라 왕실이 오랑캐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어. 그래서 수도를 못 지키고 수도를 결국은 호경에서 나급으로 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수도를 공격을 받아 수도를 옮겼다는 건 왕권이 어떻게 됐다는 소리야. 왕권이 약해졌다는 소리지. 그치? 그래서 이 수도를 옮긴 이후에 이거를 얘네들 명칭으로 중국말로는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다 그래서 주의 동천이라고 부르거든.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천도했다 이런 뜻이야. 주의 동천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을 이 주의 동천이 일어난 이후에 왕실은 약해지고 각각의 지역에 있었던 제후들이 힘을 키워서 들고 일어나서 중국 전체를 사이에 두고 중국 전체를 차지하기 위한 투쟁의 시대에 들어간단 말이야. 이제 이해돼? 주라는 나라는 그냥 명목상 존재하지만 사실 비리비리해지고 주나라 때 제후 국가들이 세져가지고 이제 중국 전체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시대가 이 이후에 약 한 500년간 이루어진다. 한 480년 가까이.
그래서 약 500년 가까이 그런 싸움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게 무슨 시대다? 들어본 적 있는 친구 있을 텐데 그걸 중국 역사에서 춘추전국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요 춘추전국 시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중국사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춘추전국 시대가 중국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중요성을 갖는 시대야.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때 말을 할게. 오케이? 그러면 27페이지까지 다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26, 27페이지에서 중국 문명에 대한 설명한 것 중에 너네가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중국 문명의 이야기 중에 특이한 거 뭐다? 중국 문명은 뭐 일반적인 문명의 특징 다 가지고 있고 얘네들은 갑골 문자를 썼었고 그 다음 태음력 썼었고 요런 거 기억하면 되고 그치? 그 다음 이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주나라가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실시했던 정치제도가 뭐다? 봉건제도다. 근데 이 봉건제도는 지역을 나누어서 제후를 파견해서 다스리게 하는 건데 그 파견돼서 나가는 제후들이 무슨 관계다? 왕과 혈연관계,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면 된다고. 오케이? 이해됐지? 그리고 결국 나중에 왕실이 힘이 약해지면 그 나간 제후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이제 중국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투쟁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대가 무슨 시대다? 춘추전국 시대다 라는 거 정도 기억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자연스럽게 뭘로 이어질 수 있어? 춘추전국 시대 이야기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 야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엄청 노력했어. 짧게 하려고 엄청 노력했고 야 내가 작년에는 수업 보통 찍으면 막 38분 40분씩 찍었는데 막 입들이 이렇게 나오고 불만들이 팽배하고 뭐 온라인에서 무슨 수업을 이렇게 장시간 하냐 그러고 막 불만이 폭주해가지고 선생님 최대한 지금 한 20분 한 것 같은데 최대한 짧게 엑기스만 임팩트 있게 하려고 노력한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 얘기한 건 다 기억해야 돼. 알겠어? 진짜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했다. 열변을. 26, 27페이지 내용 특별히 어려운 거 없다. 오케이?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4대 문명 마무리 짓고 본격적으로 4대 문명 이후에 이제 발전하는 모습들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해보자고. 알겠지? 수고했어. 학교에서 보자. 안녕.